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정재영의 이슈인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설인데 네. 광주 전남 저희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특히 설을 맞아서 가족 친지분들과 좋은 덕담 나누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 올립니다. 네,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대표님 원내대표에 취임하신 지가 작년 5월이니까 벌써 8개월 남짓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금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특히나 이렇게 좀 힘들었던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무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새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장감 높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연속된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취임 초반이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회 정상화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때 맞춰서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진입하고 있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 한 6.5 정도 되는 거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와 추경 예산 통과가 자꾸 지체되면서 굉장히 애타고 속상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기국회 거치면서 아무래도 선거법과 그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 위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난해 연말과 올 1월 초를 거치면서 마침내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을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이런 과정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그 충돌, 긴장감 이런 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팽배했던 이런 상황이라서요. 말 그대로 긴장과 또 대치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응대하고 이렇게 관통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히 인상적으로 남는 것보다는 이 전 과정을 언제 이렇게 벌써 다 헤치고 넘어왔지? 뭐 돌아보니까 그런 그 소회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어느 한순간도 쉼을 가진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개혁 법안들이 결국에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제 원내대표 입장으로서 여당 원내대표 입장으로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되게 힘드셨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 돌아보시면은. 그 순간순간은 어렵고 또 우리 안에서도 조금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또 정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타협하지 않겠냐. 이런 약간 가벼운 냉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다가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허무주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통과시키고 나니까 우리 지지층들 안에서 굉장히 그 환호 같은 게 있었고 중간층들 안에서도 이렇게 막 상황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또 지난 4월보다는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 충돌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매듭을 져버리고 그러니까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법이든 검찰개혁법이든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함해서 국회 전반에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도 물론 정치력의 부족이 있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의 경직되고 편향된 리더십이 큰 장애가 되어서 전체 국회의 합의로 개혁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들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기를 조금 강조를 해오셨었던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리고 그건 뭐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시대에 제가 학생 운동도 하고 사회 운동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절에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특히 국회 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때로는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이런 능력도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가 조금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유연해지고 또 보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극으로 극단화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혁신한다면 우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선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그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의 길로 나가는 이런 그 멋진 정치의 모습들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는 저나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런 그 공존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이런 거를 함께 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번 단계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시점부터 좀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법을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쪽으로 단단하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고뇌가 참 많으셨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있었지만은 4+1 협의체가 결국에는 이제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 뭐 잘 되는 거 싶다가도 중간에 좀 삐긋삐긋하기도 했었고 가장 큰 동력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제 4+1 협의체가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저는 처음부터 4+1 그 협의 과정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직접 당사자였던 제가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저는 4+1 협의체 협상은 반드시 성사시킨다 이런 그 내부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나머지 그 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4+1의 그 협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정의당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듯이 한다 이런 그 아주 거친 네. 왜곡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우리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의당을 압박하거나 나머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상한선을 만들고자 했던 거는 자유한국당의 난폭한 위성정당, 비례정당 꼼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석패율 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기 때문에 소수, 직능,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고 비례대표제의 그 제도적인 어떤 근간을
왜곡할 우려가 높고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석패율 제도를 보편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볼 때도 좀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왜 저런 선거제도를 하지? 이렇게 의아심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긍정성이 있었다면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석패율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구도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의 힘, 시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를 너무 많이 도입을 허용하는 이런 비례대표 제도 이거는 뭐 옳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25대 75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 50을 거쳐서 253대 47로 만드는 과정들은 우리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4+1 구성원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되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만들 수 있는 정족수 확보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 것이지 민주당의 자기가 가진 걸 내놓지 않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집착해서 정치 동물처럼 그런 목리를 부리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었으면 저희가 225대 75를 그대로 표결에 붙여서 만약에 거기서 부결되면 현행법 그대로 갈 수 있는데 현행법 그대로 가면 저희는 단독 과반수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뭐하러 비례대표 의석 한 15개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광주 전남의 현명한 그 주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희에 대한 그 왜곡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법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총선 관련 얘기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짚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 뭐 작년 한 해를 관통했던 이제 법무장관 사태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국에는 이제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검찰과의 계속 이제 조금 트러블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중에 핵심은 비대하고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으로 검찰이 거듭 다시 태어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것은 우리가 확고하게 보장하겠지만 검찰이 과도하게 행사해 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뭐 독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또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돌려주고 그래서 기소 중심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내는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저희가 관철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내부에 특정한 부처 중심으로 검찰 권력이 독점되어 왔던 이런 현상을 인사권을 통해서 완화시키거나 해체하는 과정을 같이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초기에 단행한 검찰 인사 그리고 또 앞으로 단행해야 될 검찰 인사 이런 것들은 특정 부처 중심의 특정 부서 중심의 검찰 권력, 검찰 질서를 해체하고 형사, 그다음에 공판 이런 것 중심의 검찰 본연의 임무 중심의 검찰 질서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편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제 그런 인사권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걸 공감하시는 분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인사가 너무 한편에서는 너무 정부 쪽에 맞춰진 인사가 아니냐,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국민의 그 시선이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하는 경우에 매서운 질책과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균형감 있게 검찰 인사는 진행될 것이다. 워낙 그동안에 특정한 부서 중심의 검찰 인사가 있었고 그런 것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질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그 형사와 공판 중심의 그래서 충직하게 검찰 본연의 길을 걸어온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검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중용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특정의 의도성을 가진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오는 그런 그 검찰 인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도 갈라지고 했지만 거리에서도 또 갈라졌단 말입니다. 국회 이제 국민들이 참 최악의 국회다라는 이제 오명도 받고 계시는데 21대 이제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정쟁 중심으로 그리고 왜곡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날조라고 표현되는 이런 그 가짜 뉴스, 가짜 이슈, 조작된 그 진실, 조작된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총선에서 대결하지 말고 말 그대로 정직한 민생과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정책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인가 이런 건설적 이슈를 가지고 총선에서 멋진 경쟁을 펼친다면 하루아침에 우리 정치는 선진국 정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230만 이상이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도 이른바 그 벽돌 한 장 깨지 않고 파출소 유리창 한 장 깨지 않고 그리고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 한 사람 없이 심지어는 집회가 끝나고 시위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휴지 조각 한 장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주 성숙된 시민 역량, 민주 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정치권이 왜곡과 중상과 대결과 극단적인 어떤 대치 이런 그 정치 문화를 스톱하고 멈추고 말 그대로 민생과 경제 앞에 정직하게 정책 경쟁을 한다면 그러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조 높은 선거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되고 21대 국회는 그런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국회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4.15 총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석 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4.15 총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목표로 갖고 계신 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 사회가 공정과 혁신 그리고 미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큰 담론들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사회로 대한민국 코를 이동시키는 이런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추진할 새로운 일꾼들, 젊은 일꾼들도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과 부름을 받아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전국 주도를 확실하게 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가치도 완성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관문도 활짝 열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적 발판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들이 네. 도입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 15개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과반수 정당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과반 정당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반수에 좀 미달하더라도 확실한 일당의 지위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의 최종적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당들과 함께 과반수를 확실하게 넘길 수 있다면 그러면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차선책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개혁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공조했던 4+1 정당들이 저는 매우 중요한 그 시험대였다고 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공조하고 연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를 연립 형태로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조화할 수 있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런 어떤 협조라든지 협치, 연립 정부까지 말씀하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특정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과정이나 후보 비켜주기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비례대표 의석에서 15석 이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소수 정당 그다음에 뭐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직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여지, 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비례대표 의석에서 5개, 6개 정도 확보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고 지역구에서 저희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선거 연대는 없다. 일단은. 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후보 비켜주기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1호 공약 하는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선정하게 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 전남의 시민들, 도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에 걸쳐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망을 까시고 거기에 컴퓨터를 보급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정보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에 굉장히 주요한 기반이 되었던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5G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뭐 공공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와이파이 무료 시대를 열어서 거기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디지털 경제로 빠르고 또 과감하게 전환하는 길, 이것을 만들어낸다면 이후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경제 성장으로 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의 후배들이 청소년들이 공공 와이파이 무료의 어떤 혜택을 통해서 상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창의의 시대를 개척하는 길로 진짜 역동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들이 결국은 미래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디지털 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들을 해소해서 새로운 디지털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과 또 부자인 사람이 차별 없이, 또 가난한 집의 아이와 부자인 집의 아이가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1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미래 사회의 정의, 미래 사회 평등 뭐 이런 차원으로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계시고,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일부 의원들 뭐 제3지대로 다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보수 쪽에서는 보수 진영 나름대로 뭐 보수 대통합 빅텐트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좀 정계 구도, 정치 구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번 총선의 정치 지형은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통적인 양당 중심의 정치 경쟁 구도, 이런 것에서는 조금 탈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양강 구도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별로, 계층별로는 조금 더 여러 개의 정당들이 그 각축을 벌일 수 있는 양당 중심이 된 다당제 정치 구도,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수도 통합보다는 협치와 연합의 길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게 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 전남 쪽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다당제 구도가 바람직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한테 계속된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고, 첫 번째 이제 정치 행보로, 공식 행보로 현충원 참배 뒤에 5.18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일성으로 말했던 게 실용 중도 정당을 하겠다 뭐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력,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실용 중도 정당을 하는 그 실험이 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호남 지역 전체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이런 흐름들도 뭐 나름대로 재편되면서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전의 파괴력만은 못하지 않을까, 정치적 영향력만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 또 호남 전반에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들도 그러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주었던 지난 몇 년간의 행보, 또 그 속에서 확인된 경험한 실용 중도 노선의 한계,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잘 되길 바라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는 이번 총선 프레임을 정권 심판, 중간 평가 뭐 이런 쪽으로 잡고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총선의 쟁점, 포커스 어디다가 두고 계신가요? 그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야당 심판론도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저희들이 잘한 것뿐만 아니 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야당이 어떠한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직 국정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유권자들의 심판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런 상대적인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공정한 가치, 더 혁신된 가치, 더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쪽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인물과 정책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공정과 혁신과 미래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노력을 이번 총선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이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 생각하는 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전략공천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떤 설에 의하면 누구를 해서 뭐 어떻게 돌려봤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 이제 당 차원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한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광주 전남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 추가 혹시 전략공천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아직 고려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곧 공천 신청을 받기 네. 시작할 텐데요. 이런 과정에 이미 진행 네네.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공천 신청을 받은 지역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어놨다가도 또 여기는 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선 지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정리해 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되게 궁금하실 텐데 계속 궁금해하셔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궁금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저희는 2월 중으로 모든 공천 절차들 또 경선 절차들을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의 또 전남 도민들의 말씀, 민심, 속심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지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지를 많이 보내지만 또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믿음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더 보여주시면 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얼마만큼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의 민심을 쫓아도 매우 현명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만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지역별 공약을 따로 이제 설정은 아직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 지금은 전국 단위의 공통된 총선 공약 이런 것들을 주로 발표해 갑니다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공감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은 더 발전하고 또 공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 요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 공약 이런 것들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광주 전남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아직 검토 단계인가요? 네, 때가 되면은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니까 네, 어쨌든 광주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AI 선도 도시 원년을 발표를 했고 뭐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AI이긴 합니다만은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 한전공도 포함해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이제 가장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총선이 아니더라도 당 차원에서 여당에서 어떤 지원 계획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 AI 도시나 아니면 뭐 블루 이코노미도 이런 그 비전은 총선 이전부터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법과 예산은 뭐 또 정책은 일관되게 꾸준히 챙겨갈 겁니다. 그 외에 광주형 일자리가 출발이 되어서 전국 6개 도시에 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탄생되었고 그것은 광주에서 시작한 새로운 일자리의 모범, 전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광주에서 시작된 흐름은 다시 전국화되는 이런 과정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뭐 그런 선순환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꼭 광주만을 위해서, 꼭 전남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또 꼭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만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쭉 이제 남북 관계,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하고 있는데 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2017년도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실제로 미사일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을 뿐이지 말의 수준에서는 전쟁에 가까운 네네. 그런 긴장들이 격화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곧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긴장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고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어서 남북이 경제 협력과 연합의 시대로 또 북미가 비핵화와 평화 구조를 만드는 또 제재를 풀어서 새로운 어떤 협력의 시대로 확실하게 이행을 못했을 뿐이지 적어도 긴장은 지금은 우리가 해결해냈다. 이 점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한 성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과거 긴장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해야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교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미 관계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풀리면 다시 북미 관계가 풀리는 쪽으로 선순환의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첫 출발로 그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특히 개인 관광을 많이 만들면 그때 대규모 집단 관광을 했던 거하고 같은 효과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벌크 캐시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제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넘어가서는 금강산 관광을 넘어서 이른바 그 북에서 야심찬 개혁으로 만들었던 갈마 그 관광 그 단지 사업, 관광지구 사업 이런 데까지로 우리가 좀 남북 관광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해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남북 관계를 촉진시키면 개성공단에서 공장도 우리가 다시 가동하고 남과 북이
자체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동의 이런 것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올해부터는 좀 담대하게 결단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그걸 통해서 해법을 찾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 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정면으로 건 거 아닙니까? 해리스 대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그 해리스 대사의 이야기는 저도 뭐 엄청나게 큰 소리로 격하게 반론을 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점잖게 이야기해도 해리스 대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모든 것을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건 과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꼭 해야 하는 주제, 과제 이거를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의 길 이런 것들은 저는 워킹그룹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광 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민들 속에서도 우리의 얘기가 맞는 얘기고 합당한 얘기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의 관광을 재개하는 것조차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미국민들이 북한의 관광을 간 거 이런 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는 걸 왜 그러면 그들은 다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해리스 대사의 그 말이 그 취지가 사실이라면 그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 대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점잖게 지적해도 해리스 대사는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문학 청년이셨나요? 그때 뭐 주변의 분들이 많이 그러셨던데 대표님도 그러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글짓기를 조금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저의 친구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창작 활동을 잘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다만 저희 형님이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형님은 국어학을 전공하셨는데 저는 그 영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현대 문학 같은 것을 좀 비평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갈 수 있다면 현대 문학 비평,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없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국어 선생님을 해도 좋겠다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소시민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청년이셨는데 87년도에 이제 굉장히 전기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고대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셨고 제1기 전대무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뭐 그런 과정들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건가요? 정치 입문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학생 운동하고 또 마치고 나와서 재야 운동, 사회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변혁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0여 년 보냈는데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재야 운동, 변혁 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바꾸는, 특히 청년 운동을 통합하고 시민 운동으로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하다가 2000년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도 있었습니다만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이나 그 당시 우리 제야운동의 지도자셨던 이창복 의장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이제는 제도권 밖에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더 높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정치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그 내에서 개혁의 기운을 높이고 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함께 정치 참여하자 이런 권유가 있으셔서 그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 운동의 목적을 정치로 실현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정치는 좀 다르더라고요. 운동은 끊임없이 옳은 주장만 해도 됐지만 정치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작은 성과라도 최선의 성과가 아니면은 차선의 성과라도 조금씩이라도 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부적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적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 안주하거나 맹목적인 타협 이런 것에 빠져들기보다는 예전에 운동하던 시절에 가졌던 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또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노동을 존중하고자 했던 이런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복지를 통한 진보의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왔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촉진자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든 개인적으로든 앞으로 꼭 이거는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운동과 정치에서 절반 이상의 꿈은 통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빠른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정치의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모릅니다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빠른 통일은 이룰 수 없더라도 그 긴 평화의 시간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빠른 도약의 길 이런 것들은 꼭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다운 방식으로 더 많은 성장의 그 모델, 성과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복지의 사회, 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것을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어느덧 시간이 50분이 넘어가고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끝인사 해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이번 4월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연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운명을 늘 결정해 주셨던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의 아주 현명하고 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0대 국회와 정치권은 유례없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었죠.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